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을 맡게 된 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숲 아트시네마와 온더플로어의 협업 방송입니다. 더숲 아트시네마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북서울권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서 관객분들에게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독립영화와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상영 및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 이외에도 더숲에서만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화업계 종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숲톡이나 작품과 관련된 굿즈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숲이 가지는 매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책과 미술이 있는 문화복합공간 더숲은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회와 북토크를 진행하는 큐레이션 서점이자 다양한 미술작품이 있는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맛있는 브런치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온더플로어와 더숲 아트시네마의 협업의 일환으로 매달 팟빵과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더숲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 더숲 아트시네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메이 디셈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메이 디셈버는 5월의 봄과 12월의 겨울처럼 먼 사이, 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뜻하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2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메이 디셈버 속 그레이 씨와 조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데뷔를 하시는 오기분들도 계시는데요. 도루묵, 레나, 풀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기로 합류하게 된 풀문입니다. 저는 거울 속의 보름달 같은 제 얼굴을 보고 닉네임을 풀문이라고 지웠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다래끼가 나서 안대를 끼고 있는 도루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5기로 처음 합류하게 된 레나입니다. 제 이름 뜻은 그냥 스페인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소개를 하였으니 이제 더숲톡 파보기 메이 디셈버 1부 진행하겠습니다. 더숲톡 파보기 메이 디셈버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이번 녹음팀은 더숲 아트시네마에서 다 같이 메이 디셈버를 관람했는데요. 영화 상영 이후 이상용 영화 평론가님의 GV까지 알차게 듣고 왔습니다. 패널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에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GV 듣고 나서 영화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더숲 관련해서는 저 영화 관람 전에 북카페를 잠시 구경을 했는데 영화 관련해서 흥미로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음에 친구랑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고 처음 봤을 땐 진짜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 GV를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맞아요.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차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영화에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사전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 GV가 없었더라면 제가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GV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꽤나 느끼기에는 직관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난해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막상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GV 듣고 나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득가득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도 영화에 대해 되게 다양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 다들 더숲에서의 GV가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셨는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레나님, 영화의 1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여배우 엘리자베스는 독립영화에서 맡은 그레이시 역을 분석하기 위해 그레이시와 조 부부를 찾아 조지아주 사반나에 갑니다. 이들은 한때 미국을 시끄럽게 한 사건의 주인공들인데요. 23년 전 36살 그레이시는 패스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3살 소년 조와 사랑에 빠져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조의 아이를 낳은 그녀는 출소 후 그와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23년이 지난 후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시와 연관된 인물들을 만나며 그녀를 파악해 갑니다. 네, 일부 줄거리부터 벌써 흥미로운데요. 영화 초반부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연출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벨라가 신문에 나왔던 그레이시의 모습을 스크랩한 걸 보면서 표정을 따라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장면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그레이시의 얼굴을 따라해보는 씬이라서 딱 침대에 앉아서 거울로 비춰지는 벨라의 표정이 그레이시랑 진짜 닮아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의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때 그레이시의 친구가 엘리자베스한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와 그레이시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커플인데 뭔가 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두 사람은 여느 평범한 연인같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나요. 전 연출적인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때 영화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초반 몇 분 동안은 굉장히 카메라가 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된 샷으로만 구성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카메라 무빙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불안한 샷들을 담아내는 구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초반에 고정된 느낌이 분열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설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에게 화장을 해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 표정이라는 게 무의식을 반영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성적으로는 괜찮다 생각해도 표정에서는 그걸 숨길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에게 화장을 해줄 때 서로 표정이 점점 같아진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부였음에도 두 명의 인물에게 확 집중하게 만든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물과 연관된 패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그레이시와 조의 사랑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위태로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패널분들은 둘의 사랑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어디서 파악하셨나요? 저는 조가 처음 나비 알을 나뭇잎에서 발견하잖아요. 네. 그때 누군가랑 문자를 하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레이시랑 문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레이시랑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가 바람 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근데 또 조의 행동을 보면은 그레이시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혼란스럽고 이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뭐지? 싶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그 장면 있고 나서 메시지에 관한 거를 계속 잘 풀어주지 않잖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대화를 까먹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와이프랑 한 대화가 아니네? 라는 걸 알고 약간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레이시가 조를 대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조를 대하는 말투나 항상 뭔가를 시키는 듯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사들이었던 것 같고 마냥 사랑스러운 관계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이 차이에 대한 설정을 알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처음부터 뭔가 둘이 비춰질 때 로맨틱하다,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묘하게 퍼즐 조각이 안 맞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대화를 나눌 때도 뭔가 살짝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우는 그레이시를 이제 달래주는 조를 보면서도 정말 점점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초반부터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계속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거다에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런 그 소재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다 이제 문자는 게 나왔을 때 이거다. 이거 바람 피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네네. 둘의 관계가 좀 분열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낚이셨네요? 네, 정확히. 근데 저도 바람 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누군지 안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아요, 안 나오지 맞아요. 않나요? 근데 이미 제 머릿속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약한 인물처럼 그려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녀가 엘리자베스의 연기를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레이시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네. 그렇게까지 네. 느끼셨나요? 굉장히 네네. 큰 들어보세요. 거부감이 있으시군요. 네, 워딩이 그럼요. 센데요? 뒤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네네. 되실 겁니다. 네네. 가정을 파탄내고 13살이라는 남자아이와 하긴. 이제 불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과 조는 정말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 난 떳떳해. 라고 자기를 이렇게 세뇌했으니까 네. 그래서 연기를 허락한 게 아닐까. 자기 떳떳하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가 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느낄 그런 불안함을 이미 눈치채고 한 수를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스스로도 분명히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허락한 것도 조랑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우리 사이 문제 없는 거야.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방어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패했네요. 저는 풀무님이랑 의견이 조금 비슷한데 네. 저는 그레이시는 본인의 삶과 선택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 생각해서 허락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엘리자베스랑 변호사가 하는 대화에서도 약간 나오는데 그레이시는 본인이 한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충분히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영화화되는 것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어서 허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진짜요? 위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자신의 이야기가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좀 화제가 되길 원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니 뭔가 저 빼고는 다 되게 좀 정상적인 인물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시를 연구하기 위해 그녀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조와의 미래도 서슴지 않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행동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연기자로서의 열정은 넘쳐 보이지만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되면 내가 해석한 대로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사건의 원인을 찾고 뭔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사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연기자로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엘리자베스가 그 상황에 취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회사 측이랑 통화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그레이 씨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의 뒷담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사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도롱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데 메이 디셈버와는 별개로 실제 영화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동고동락하며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긴 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랑 그레이시가 이 정도까지 그 같이 사는 것도 허락해주고 했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인터뷰가 아니라 취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착을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정말 열정이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의외인 것 네, 같은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약간 도끼 가득한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해서 특히 조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와 저렇게까지 진짜 열정이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엘리자베스가 이 그레이시 역할을 하면서 어딘가에서 상을 꼭 하나 타고야 말겠다 약간 이런 집념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으로 네, 성공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상 받을 것 같나요? 같으세요? 뒤에서 차차 알겠어요. 네네. 저는 그 영화 초반부터 그 이 영화의 줄거리가 조와 그레이시가 이제 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둘 사이에 있는 비밀을 뭔가 밝혀내는 그런 제3자의 입장으로 엘리자베스가 스파이인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비밀을 엘리자베스가 밝혀줄까에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아까 도롱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를 아, 저는 엘리자베스의 행동에서 느꼈습니다. 좀 여러 번 속으신 것 같네요. 네, 계속 써봤어요. 계속 속았네요, 진짜. 그럼 이번에는 포커스를 조에게로 옮겨서 영화에서는 조가 나비를 키우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초반부부터 강조되는 만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이 장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 속에서 알이 등장하면서 조가 그레이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처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알이 자라서 애벌레가 되고 또 마지막엔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까지 이 과정이 마치 진짜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해서 조가 그레이시를 떠나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조가 나비 키우는 거 관련해서 처음에 그 채팅 주고받을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라 설마 나중에 바람 피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나비 관련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그 장면 속에서 비추어지는 조의 미소나 행동에서는 불안정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비를 키워나가는 게 마치 좀 실현하지 못한 자아의 일부를 나비에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조라는 인물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조가 가진 유일한 취미잖아요. 네. 그게 약간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만든 소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 말고 조 주변에 아무도 인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가 좀 더 취미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저렇게까지 고립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 맨 처음에 나비가 나왔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 나비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든요. 맞아요. 네. 되게 가물가물. 네, 우와. 그래서 어떻게 저는 기억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일까를 계속 그거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사실 맨 처음에 나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전 그때부터 이건 우와. 반드시 대박. 이건 어떤 연관이 상징물이다. 있다. 네, 그렇게 오. 생각하고 봤던 기억이 나고요. 또 네. 정말 분석적으로 보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다 망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조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비를 놓아준 사람도 키우는 사람도 조였으니까 맞죠. 네, 나비가 조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뭔가 조의 성장이나 자유 관련해서 상징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영화의 1장을 톱어보았는데 엘리자베스의 등장으로 그레이시와 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레이시와 조의 관계가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2장의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영화의 2장에서 조는 엘리자베스의 등장으로 그레이시와 자신의 관계,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엘리자베스에게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운 조는 그날 밤 그레이시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는데요. 그럼에도 둘은 다음날 쌍둥이 메리와 찰리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사반나를 떠나고 그녀가 펫숍에서의 그레이시를 재현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2장에서 패널분들은 유독 흥미로웠던 장면이나 연출 있을까요? 그 조가 엘리자베스한테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장면이 전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전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네. 되게 TV만 소파에 누워서 보고 있고 뭐 의미를 알 수 없는 나비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장면만 나오는데 뭔가 조가 자신의 감정을 좀 제대로 드러낸 장면이 이 장면인 맞아요. 것 같아서 네. 또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조는 애써 자신의 진심을 좀 숨기고 있었구나.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좀 느꼈습니다. 저도 풀무님이랑 같은 장면을 꼽았는데 네. 그냥 약간 다른 게 영화 외적으로 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가십을 좀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거리로 많이 삼잖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 더 그렇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대사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다른 장면인데 조가 아들 찰리랑 지붕 위에서 대마를 피는 장면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그레이시랑 조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보여주는 시점은 더 이상 조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 차이에 대한 걸 크게 못 느끼고 있다가 그 장면에서는 조가 아들보다 마치 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감정을 표출하고 이성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그런 행동들이 정신적인 미성숙을 좀 끄집어내서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담배인 줄 아셨잖아요. 맞아요. 저 자신 있게 담배라고 대답했거든요. GV에서 지적받아. 아니, 맞아요. 그 자막에 담배라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저는 자막에서 봐가지고 전 자신 있게 담배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기도 아, 하고. 근데 그래서 그
평론가님이 너무 단호하게 맞아요. 그건 담배가 아니라 대마예요? 맞아요, 마약이에요? 맞아요. 라고 하시는 그거 바람에 아니야. 네, 저 당황했어요. 아, 그냥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 그때 한 번도 아. 안 해봤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담배가 뭐 우리나라랑 외국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아. 통칭해서 담배라 했겠지 뭐 이 생각했는데 그냥 말아서 피는 형태라서 아, 그렇게 네. 얘기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후반부가 되게 몰아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조와 그레이시가 이제 쌍둥이들의 졸업식 전날 대화할 때 그 대사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때 조가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 왜 네네.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싸우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 장면이 마치 어떻게 보면 조의 입장에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된 사랑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가 깨달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슴 아프네요. 맞아요. 레나님 답변과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레이 씨와의 관계에 혼란을 느낀 조는 그녀와의 묵힌 대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그레이 씨는 회피하는데요. 조는 그런 그레이 씨를 향해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패널분들은 조가 생각하는 사랑, 그레이 씨가 생각하는 사랑이 각각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나요? 일단 저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조는 너무 어려서 사랑을 잘 몰랐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 씨는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을 사랑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런 네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레이시는 뜨겁게 타오르고 이성적으로 끌리고 약간 도파민이 터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26살? 23살이나 네, 23살. 어린 조와의 관계가 시작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시작을 조한테 너가 꼬셨기 때문이다라는 대답도 네. 가능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고 반면에 조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교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그레이시만이 자신을 바라봐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느꼈는데 네.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가 영화 속에서 자기는 너무 어렸다라고 했던 대사가 있다고 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조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으니까 뭔가 36살인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다. 그리고 자기는 좀 어른스러워지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네. 그레이 씨도 저는 그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고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레이 씨는 약간 그루밍 같은 네, 관계죠. 그런 거죠. 저는 앞에 연기를 허락해준 이유랑 좀 연관이 있는데 그레이 씨랑 조 둘 다 자기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 최면처럼 남 시선 상관없이 우리 둘만 사랑하면 돼 이런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솔직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둘 다 지금 둘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걸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레이 씨는 그걸 굳이 끄집어낼 필요 없이 회피를 해도 사랑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조는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한 대화까지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 패널분들은 조와 그레이 씨의 사랑 중에 어떤 모습을 더 선호하시나요? 풀무님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사랑이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고를 수 없다. 그쵸.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 씨는 그런 조를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다룬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굳이 고르자면 조의 사랑을 선호하고 싶은데요. 둘 다 어른 된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많은 게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의사소통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 씨가 그 대화를 회피하는 장면에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조가 낫다.
저도 풀무님이랑 좀 비슷한데 둘 다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네. 엔초부터 둘은 너무 저랑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둘이 뭔가 사랑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사랑이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 막 그냥 둘이서 뭐 이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보면서 이게 사랑? 약간 이런 게 사랑?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아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도 조가 생각하는 사랑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네. 한편으론 사실 그레이스처럼 뭔가 모든 사회적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불타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반쯤 미쳐야 할 수 아, 있는 그쵸.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선택을 포기하는 의견과 또 조의 사랑을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은 조가 자식들의 졸업식을 멀찍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다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조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저 GV에서 들었던 얘기를 살짝 가미해서 얘기해보자면 네. 자식들의 졸업식을 바라보는 조는 철조망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요. 그동안 조는 철조망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저 고민하고 방황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방황을 끝내고 철조망의 존재를 인지한 채 난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주체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영화 속에서 조가 대학을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는 학교를 졸업해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보다는 그레이시의 옆에 있는 것이었을 텐데 자신과는 다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쓸쓸함과 아쉬움을 느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 조는 그레이시를 떠나게 될 것 같은데 본인도 독립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가족의 모습은 곧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해서 또 눈물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완전 반대로 아,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요. 네. 네네. 저도 그 철조망이 일단 엄청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철조망에 걸치게 되는데 그게 걸어가는 장면부터 나오거든요. 맞아요. 철조망 뒤로. 그래서 굳이 철조망에 걸쳐 있다는 거는 이 조가 나가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갈 수 없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나온 거는 자기가 이제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신세에 대한 그 억울함과 비참함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조가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 뒤에 조가 안 나오는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 철조망에 그리고 그러네요. 갇혔다. 오. 저는 이렇게 와, 그래서 연출 진짜 집중해서 오. 보셨다. 그런 것만 좋은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레이시와 지금도 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 또 다른 얘기인데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졸업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거를 깨닫고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갈라설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이미 그 둘이 대화에서 균열이 생겼고 맞아요. 그리고 조가 부화한 나비를 자기 손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장면 통해서 그레이시한테 벗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고 그다음에 이미 자식들도 뭐 졸업했으니까 갈라서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랬습니다. 영화 속 조는 36살이지만 정신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 머물러 있는데요.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쵸? 철학적인 정말 질문인 것 철학적이에요. 같긴 해요. 전 사실 조보다는 그레이시가 더 진짜 미성숙한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조와 그레이시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한테 너가 나를 유혹한 거잖아 라면서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모습이 그 맞아요.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처럼 맞아요. 느껴져가지고 네. 또 한편으론 조한테 이런 어른 말고 좋은 어른이 있었다면 조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은 뭔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올바른 길로 좀 잘 이끌어주는 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정한 어른이라는 게 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긴 한데 그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메이 디셈버 속 주요 인물 3명 모두 저는 누군가는 자신에 대해 그냥 잘 모르고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로서의 나를 알고 또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혜리님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 그 행동에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어른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조가 13살이었던 그 당시가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무리 성숙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레이시의 말이 되게 웃기고 맞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철이 들어도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직 진정한 어른이라는 게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어른이라고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도 넓어지고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들 진정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던져주는 맞아요. 고민이 네.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레이시는 엘리자베스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내 자아는 튼튼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혀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주관이 확실하고 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자아가 튼튼한 거랑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본 그레이시는 너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자아가 튼튼하다고 말하는 게 뭔가 그냥 그레이시의 자존심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웃겼어요. 맞아요. 그 장면이. 맞아요. 저도 연기를 허락했음에도 끝까지 모든 걸 100% 내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너가 나를 100% 연기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반응도 집중해서 보게 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저렇게 내 자아는 무섭게까지. 튼튼해요라고 저렇게 되게 막눈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말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담한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되게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좀 단단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못 굳은 것 같긴 네. 한데. 다른 쪽으로 단단하다. 방향이 네. 잘못됐긴 하지만 이렇게 그레이시와 엘리자베스의 대화 이후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엘리자베스가 펫숍 창고에서의 그레이시를 연기하는 촬영 현장이 그려집니다. 패널분들은 엘리자베스의 연기를 보면서 그녀가 진정으로 그레이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진짜 그레이시처럼 보여가지고 오,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순간 좀 깜짝 놀라서 정말요? 그레이시가 여기 왜 있지? 약간 오. 촬영장에 그레이시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엘리자베스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엘리자베스가 연기를 하면서 되게 과감해지는데 그게 네. 그레이시의 내면까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되게 면밀하게 관찰해온 스스로 해석한 그레이시의 모습을 그냥 열심히 따라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까 생각이 그 들어요. 열정 가득한 배우와 연관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볼 때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시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하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감독이 약간 그녀도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그레이시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다시 마음에 안 드니까. 만족할 때까지. 네, 그래서 그레이시를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면 다시 갈 필요조차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결국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그레이시가 이겼다. 대결까지. 네. 근데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았나요? 네. 저도 이해하지 못했다의 한 표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랑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연기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인데요. 네. 거기서 엘리자베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걸 연기하는 건지 쾌락을 느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대사가 있었는데 이 대사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레이시를 연기하는 건지 과연 그냥 그레이시를 연기하는 자신의 심취에서 그걸 연기하는 건지 뭐 아무튼 좀 그렇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약간 아무리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엘리자베스의 관점에서 그레이시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제가 심리학 수업을 전공 수업으로 듣고 아,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다음에 남이 보는 내가 있고 이런 어. 많은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생각나서 아무리 옆에서 붙어 지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자기의 주관에서 그 사람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쵸.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짝 MBTI가 떠오르는 답변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MBTI가 있고 상대방이 보는 게 또 다르다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시는 엘리자베스의 등장이 조와 그녀의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과연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레이시라면 나의 이 완벽한 연극에 굳이 변수를 집어넣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소재를 제공한 대가로 네.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금액을 받았다. 아이쿠.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돈에 문제가 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저는 있죠. 약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영화가 뭔가 만들어지는 데에서만 깊게 생각하고 뭔가 엘리자베스가 조와의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고 애초에 지금까지 삶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사랑한 두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히 누가 그 둘 사이에 개입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 해서 그 둘의 관계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쪽에 한 표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그레이시가 연기를 허락한 이유가 저는 오히려 둘의 굳건한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던 터라서 영화화가 자신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패널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그레이시가 과연 그거 끼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허락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그래서 돈으로 현실적인 금전적인 그쵸. 결론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보자면 파이가 잘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울잖아요.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납득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현실적인 답변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큰 금액이 오면 본인도 캐릭터 연기 허용 가능하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금액을 생각해 보시겠다. 흥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메이 디셈버의 1, 2장을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각 장면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각 장면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인물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감독, 배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이 디셈버 속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영화 속 사운드 트랙을 다시 들어보며 남은 2부도 영화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숲 토파보기 메이 디셈버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메이 디셈버의 장면과 대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외부적 요소들과 총체적 감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를 이끌어간 배우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워낙 경험이 많아 노련했던 두 배우, 나탈리 포트만과 줄리안 무어의 호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널분들은 두 배우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줄리안 무어의 연기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레이시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속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하면서도 어떻게 네. 보면 또 순수하기도 한 맞아요. 그런 모순적인 여자의 모습을 너무 네. 잘 나타낸 것 같았고 나탈리 포트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둘 다 네. 그렇긴 한데 그 독백신에서 진짜 어.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줘서 정말. 맞아요. 거의 이 영화는 이 두 배우분들이 연기 차력 쇼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요. 그 독백 장면이 조에게 그레이시가 쓴 편지를 대본 삼아서 맞아요, 연기하는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소름.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장면 보면서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영화를 보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도 줄리안 무어 배우도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보여준 그 특유의 말투가 순진하면서 약간 속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백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두 분 다 연기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독백 장면에서 심지어 배경마저 회색, 잿빛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기가 돋보였던 장면인 것 같고 또 영화 전반적으로 솔직히 극적인 반전이나 갈등 요소까지는 없어서 네. 나름 잔잔하다면 잔잔하다고 할 수 있는 영화였는데도 배우들의 연기가 다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진짜 연기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맞아요. 특히 그 두 배우가 거울 앞에서 이제 화장을 해주는 장면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전 그 장면이 진짜 연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음. 흡입돼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그들의 기싸움에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네. 긴장감이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게 실화 기반한 영화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어. 것 같다는 기분도 들었던 것 약간 같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앞선 두 배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 찰스 멜튼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패널분들은 조 역할을 맡은 찰스 멜튼의 연기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끝나고 바로 찰스 맨튼 배우를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조처럼 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죠? 무엇을 봤죠?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네. 봤는데 네. 조는 되게 멍하고 약간 둔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연기를 잘하시는구나를 그 음, 인터뷰를 어. 보면서 역으로 좀 느꼈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조가 그렇게 큰 대사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뚱하게 TV나 보고 있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건가 이걸 잘 못 느꼈었는데 네. 후반부로 가면서 되게 그 혼란스러워하는 감정이랑 약간의 미성숙함 네.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너무 잘 풀어내주고 줄리안 무어랑 나탈리 포트만 사이에서도 진짜 하나도 기죽지 않은 연기를 보여줘서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약간 그 성숙해 보이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30대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때때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맞아요. 얼굴이 맞아요.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런 얼굴이 엄청 연기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찰스 멜튼의 뭔가 얼굴이나 그런 표정에서 주는 느낌이 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GV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결국 영화는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 두 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평론가분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노련한 배우들 사이에 있음에도 조의 존재감이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되려 더 느껴져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토드 헤인즈 감독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작품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 없다면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메이 디셈버를 보고 네. 그 GV에서 네네. 토드 헤인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캐롤을 얘기할 때마다 모든 분이 아시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 나만 모르나? 이거 빨리 봐야겠다 해서 제가 캐롤을 보고 왔는데 네. 그 토드 헤인즈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약간 있다는 거를 네.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아요. 오. 그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신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적 취향도 그렇고 네. 캐롤이라는 영화도 사실 스포는 안 하겠지만 네네. 네네. 그런 영화거든요. 음. 그런 사랑을 다루는. 네네. 근데 그 캐롤에서 캐롤 역을 맡으신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아요. 어. 그 웃는 모습이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진짜 고울저스 하셔가지고 그 영화의 주제가 그냥 제목도 캐롤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 상대 역인 테레즈 역의 루니 마라 배우도 네.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 어. 여기도 약간 나이 많은 그죠. 그 네네. 맞아요. 사랑이거든요. 나이 네네. 많은 사랑과 나이가 조금 어린 네네. 두 사람 간의 사랑인데 루니 마라 배우가 그 순수한 감정이 네. 그 되게 몸짓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미세한 흔들림과 네. 표정이 되게 순수한 그런 20대 초반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서 네.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하시면 캐롤 보는 거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맞아요. 일단 저는 아까 풀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모르나 해서 나도 모르나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메이 디셈버도 제가 보면서 화면 색감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GV 들을 때 이제 평론가님께서 토드 헤인즈 감독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를 잘 연출한다는 맞아요. 말씀을 또 해주셔서 네. 캐롤 꼭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캐롤을 안 봐가지고 토드 헤인즈 감독의 작품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직관적으로 연출을 한다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대놓고 알려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관객한테 대놓고 떠먹여주는 연출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레나님 의견과 비슷한 게 사실 GV에서 평론가님도 해주실 말씀인데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가 어렵진 않은데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영화 전반적으로 솔직히 요소를 생각했을 때는 나름 직관적이었고 내가 이해한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GV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았고 좀 더 숨겨진 연출도 많았어서 그런 걸 들어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메이 디셈버 영화에서는 특정 장면마다 반복되는 음악 연출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영화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좀 사전 정보를 알고 보려고 그 네네. 관람평을 한번 봤었는데 그렇죠. 저도 네. 기억합니다. 네, 저희가 같이 봤죠. 그 네네. 관람평을. 근데 그 관람평이 음악이 과도하게 치명적인 척을 한다. 맞아요. 평을 봤는데 그거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니까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살짝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네,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 관람평이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사운드 트랙이 너무 결이 안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저는. 저는 그 사운드가 좀 진지하고 극적인 사운드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 장면에서도 쓰이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초반에는 좀 몰입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인데 싶었는데 음악 연출에 대해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미리 알고 가신다면 이 음악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들으면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좀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 음악이 딱 한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처음에 냉장고를 딱 열면서 네. 네. 소시지가 부족한데? 라고 할 때 이 음악이 맞아요. 영화 음악이 쫙 깔리거든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그 하면-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네, 저도 핫도그. 거기서 확 깼어요. 그래서 너무 과했다의 한 표입니다. 저도 그 초반에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에 나오는 그 음악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과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1열에 앉아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너무 갑자기 그런 조금 진지하고 무섭고 살짝 섬뜩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크게 나니까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 중에 엘리자베스는 영화로 그레이시와 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이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재현이라는 장치를 활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화에서 조의 대사 중에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라고요 하면서 엘리자베스한테 말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 대사가 곧 이 영화가 관객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엘리자베스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로 소비되지만 동시에 조와 그레이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 이 재현이라는 연출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레나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네. 되게 연기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재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또 좀 더 자세하게 인물을 살펴볼 어떤 그런 개연성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재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고 되게 낱낱이 속을 파헤칠 수 있잖아요. 그 네. 인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조랑 그레이시가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시점에 있는 조에게 뭔가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면 그 영화를 찍는다는 그 설정을 통해서 재현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레이시와 조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비추어 줬다면 정말 실화 기반한 내용을 비추어 준 영화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재현을 함으로써 또 그런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이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활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불안이 가득한 인물들의 감정과는 대비되는 평화로운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들이 처한 불안한 세계를 그 평화로운 배경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들의 사회적 페르소나와도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연기를 하잖아요. 내 자아는 튼튼해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사실 정말 불안하지만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있고 또 결국 관객이 끝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레이시가 그쵸. 어떤 사람이고 엘리자베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영화의 그런 이중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소재로 평화로운 배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영화 전반적으로 폭풍 전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균열되어 있지만 애써 다들 모른 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더 분위기가 위태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저는 그레이시랑 조의 이야기가 약간 신문에 오르던 내용들과는 좀 대비되게 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연출 때문에 약간 그레이시랑 조가 자신의 삶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는 게 좀 강조됐던 것 같아요. 저는 평화로운 배경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불안정함을 굉장히 느꼈던 장면 하나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레이시가 조지를 처음 딱 만나게 되는 장면이 전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가 조지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자베스와 대화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장면들이 콕 집어서 뭔가 이것 때문이다는 아닌데 계속해서 음악은 연주되고 있고 조지와의 대화 내용도 솔직히 평범하지 않고 맞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불안정함을 느끼게 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영화 초반부부터 되게 잔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노이즈가 껴있어요. 그 장면들이. 약간 뿌옇게 노이즈가 낀 채로 그런 평화로운 배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부터 평화롭지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깨져 있는 그런 노이즈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그런 연출을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메이 디셈버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탈리 포트만이 독백 연기를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블랙스완을 안 봤는데 뭐죠? 네, 완전. 사실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네. 그냥 그 장면이 블랙스완이 떠오른다. 보고 싶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예고편의 강렬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생각나신 거죠? 의외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이라면 네. 솔직히 영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을 안 보신 상태로 이 영화를 보셨다면 네. 반드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추락의 해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봐서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네. 저희 리스트 중에 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후보에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더숲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이 디셈버 보면서 뭔가 관련돼서 떠오르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019년에 개봉한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주인공은 중학생인 14살 은희인데 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추어지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말했던 의견에서 나왔던 뭔가 자아, 진정한 이런 키워드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2부에서는 메이 디셈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이 디셈버는 지난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래 전 세계 영화제 비평가 협회에서 40관왕을 달성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2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이 디셈버가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를 기대하며 최종적으로 각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메이 디셈버를 평가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영화를 네. 좋아하지 않아서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갑니다. 네네. 저는 4점 펀치 네네.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은 뭐죠? 제 한 줄 평은요. 조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이다. 다음 풀무님은요? 네, 저도 펀치입니다. 네. 네. 먼저 밝히고. 네, 일단 먼저 전 두 갈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5점 펀치인데요. 네. 영화 GV가 없었으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네. 영화가 끝났을 때 당시의 감정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재밌는데요? 네. 네네. 이 세상에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난해한 스토리와 연출. 찰떡인데요. 네. 나름 재치와 철학을 다 담은 한 줄평인데요. 저는 그러면 저는 6점 드렁크 주고 싶은데요. 네. 드디어 나온. 네, 처음 드렁크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화 보고 나서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다시 꼬집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영화가 좀 더 좋아졌던 것 같고 네. 한 줄 평을 말해보자면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주제를 관통하네요. 저도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저를 생각해보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5점으로 펀치하겠습니다. 한 줄평은 네네. 무의미한 진위와 새 어른의 배회라고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되게 멋있네요, 다들 한 줄 평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근데 그게 좀 제일 멋있었나요? 좋은데요? 네, 멋있네요. 방송을 끝내기 전 토드 헤인즈 감독의 전작이죠.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캐롤에 나오는 곡 크리스마스 트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드 헤인즈 감독의 신작 메이 디셈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줄거리에 많은 관객분들이 당혹감을 표현하다가도 노련한 감독과 배우들의 만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는 지금의 삶을 위해 모른 척한 혹은 의식하지 못한 과거의 진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의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진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장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로 가득 차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인생은 우리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금은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해리, 패널의 도루묵 레나. 풀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